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주제가 오늘은 또 새로워요. 동서고금의 유명한 어떤 인사들의 이름을 풀어보는 겁니다. 맨 먼저 우리나라 사람으로 선택을 했어요. 조선시대 거유 중에 한 분인, 여기서 거유란 거대한 유학자라는 뜻이죠. 이황 선생, 율곡 등등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조명하고 싶은 사람은 좀 제가 애정이 있죠, 이분한테. 서화당, 즉 서경덕입니다. 본명이. 이분의 이름을 이제 파헤쳐보고 싶은 이유는 이분의 삶이 아주 재밌었기 때문이죠. 우선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은 스스로 거절했죠. 남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해도 안 갔어요. 아주 여러 번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하고 오직 학문을 다는 데만 힘을 썼던 거죠, 평생을. 그분은 언제 태어났냐면은 성종시대, 즉 1489년. 성함은 서경덕.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년과 성함이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빅데이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알아보느냐? 그 사람의 일생의 아주 섬세한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결혼 생활은 어떨지, 이런 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죠. 겁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로 틀리냐 맞냐 결정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학문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그 성격이 급한지 느긋한지, 사업자 스타일인지 무슨 스타일인지, 무슨 직장이 어울렸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을 떨어져 있는 분들이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고 옆에 친구처럼 느껴볼 수도 있는, 또 배울 것이 있는, 이름은 단지 혹심풀이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까지, 인문학적 가르침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리학자였죠. 성리학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리학이라는, 즉 남송의 어떤 주자가 이렇게 정립하신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은 사대부고 선비입니다. 그리고 유학자죠. 그 외의 학문들은 조금 차별화됐어요. 잡학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름이라든가 사주 명리, 이런 것은 다 잡학에 속해요. 심지어 관상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처럼 사, 농, 공, 상을 순서로 말할 때는 선비는 성리학하고 농사 짓거나, 아니면 개발자, 만들거나, 그리고 장사, 사업하는 사람.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리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관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공부는 위기지학이라고 불렀어요. 즉 자기를 수행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죠. 이런 걸 잘 공부하는 사람이 출세했다. 이건 좋은 면도 있고 굉장히 자칫하면 비실용적인 측면도 있었겠죠. 어쨌든 성리학은 무엇이냐면은, 간단히만 표현하자면은, 성품은 섭리다. 즉 내 이 본성은, 또는 우주의 만물의 본성은 그것이 우주를 돌리는 이치다. 그래서 성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리는 태극이다. 즉 성리는 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오행으로 나눠진다. 근데 이 음양오행을 따로 나눠서 이것을 기라고 하자. 또 이런 주장도 있었죠. 또는 이 기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7가지 에너지를, 그걸 기라고 하자. 즉 요즘 말에서는 감정 상태죠.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것은 감정이 기다. 그렇게 치자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인데, 어쨌든 그런 철학적 부분을 정립하기 위해서 성리학자들은 많은 세월 서로 토론하고 논쟁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랬어요. 퇴계 선생과 기대승 학자처럼. 그건 참 아름다운 풍토였죠. 지금도 그런 풍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도울 선생과 또 어느 학자와 서로 격렬하게 한번 토론을 해본다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해야죠.
당리당략 가지고 싸우는 거 말고 아마 그런 것이 싫어서 이 서경덕 선생은 이 벼슬길을 멀리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름을 보면은 어떻게 드러나 있냐면요, 양심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심의 별이 떠 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해요. 정의로운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고 주인공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땅땅하신 분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확실한 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지도 않고 남에게 너무 의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 생활을 하지 않았겠죠. 황진이가 유혹을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화담 더 유명해졌는데, 황진이가 그렇게 치명적인 유혹을 해왔을 때도 요지부동이었죠. 그리고 자상하게 돌봐줬어요. 오히려 내 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사욕만 부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 비에 젖은 몸으로 왔을 때 그 옷을 젖어서 말려주고 그랬다는 말이 있죠. 대단한 양반인데 그러면서도 끝끝내 황진이를 여성으로서 탐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이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서경덕 그분의 이름 속에 그 아내는 있긴 있는데 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즉 여자를 멀리한다.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황진이의 유혹을 버틸 기본 딱 자양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진이도 또 그래요. 황진이 이름 속에도 남자 애인을 극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애인을 찾는데 같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 입게 되거나 해를 끼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진이를 사랑하던 한 사람은 죽었죠. 상사병으로. 또 벽계수는 말하자면 공부하다가 자기 인생길 좀 그르쳤죠. 황진이한테 빠져서. 그리고 10년 공부를 하던 어느 대사는 10년 공부가 도로아미 탭을 돼버렸다. 이런 말까지 쓰는 그런 일이 생겼죠. 아마 서화담도 넘어갔다면은 자기 학문적 성과와 명성에 먹칠을 했을 겁니다. 그건 거의 뻔한 스토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켰다는 게 또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서경덕 초년은 이 맨 위자와 두 번째 자의 관계성에서 초년이 관계됩니다. 초년이 험난해요. 극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부모의 덕이 없는 거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희미한 거예요. 그 이제 관상에서 그런 것이 있고 사주에서 그런 것이 있고 이름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름만 가지고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년월일까지는 모르니까. 월일 시간까지 안다면은 사주명리와 성적 진법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주 엄청난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는.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름으로만 해도 아주 재밌는 것이 많이 있죠. 자, 초년이 안 좋다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15세까지를 말합니다. 15세 이전에는 공부도 못해요. 즉 공부할 서당 다닐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14살이 될 때까지 사유만 합니다. 계속. 이건 뭐지? 가령 엄마가 이 푸성기 좀 다듬어 놔라. 엄마 장 보고 올게 했는데 다듬다가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잠긴 거예요. 새가 마당에서 푸득 날아오는 걸 봤어요. 새가 저게 무엇이 저 새를 날게 한 걸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그것을. 새의 근육일까? 날개가 난 것일까? 아니면 새의 어떤 에너지일까? 아니면 새의 영혼일까? 아니면 하늘의 이치일까? 무엇일까? 거기서 리와 기에 대한 생각이, 영과 육에 대한 생각이, 정기 신에 대한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단어조차 모르면서. 사유력이 길러진 것이죠. 사유력.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너무 검색하기 쉽기 때문에 학문을 닫기가 너무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반대로 사유하는 힘은 약해졌죠. 여러분은 나는 무엇인지 사유해 보셨나요? 막연하죠? 그런 것을 사유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14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사서성경 공부를 막 했어요. 서경덕 이분이. 그러다가 서경에서 이런 부분을 만나요. 일월, 날일 다루. 이걸 1월이란 말을 보는 순간 해는 도대체 얼마 만에 돌고
달은 얼마 만에 돌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보름간 미친 듯이 그것에 골몰하다가 해와 달의 운행 도수를 알게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와 달을 알아야 음과 양을 아는 것이고 우주의 태극을 아는 것이고 무극에서 태극이 어떻게 이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음과 양으로 구분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의 상태로 변하는가, 이런 사유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물꼬가 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승이 가르치던 훈장님이 놀랬죠. 야, 너는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 깨달았으니 너의 사유의 힘으로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15세 때 대학을 공부합니다. 그 당시에 대학은 사서삼경 중에 하나죠. 중용대학, 참 유명한데 이 대학 안에서 경물치지라는 단어를 봐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중국이며 우리나라에서 그때로부터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봤는데 구구절절 뭐 좀 달라요. 경물은 무엇인가? 사물의 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시는 이 커피는 이 잔 속에 들어있네요. 이 잔이라는 격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잔은 불로 막아서 밑으로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게 그 격의 기본이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격이 있고 인격이라고 하죠. 물에게는 물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존재는 그 특유의 격이 있고 그 격에 맞게 사는 것을 분수라고 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푼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격을 어느 날 깰 때도 있는 것이죠. 그걸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격세일. 그런데 이 경물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삥 하고 머릿속에 또 한 번 천둥이 친 거예요. 아, 사물의 격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굴공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니, 이 안경의 격을 알고 이 테이블의 격을 알고 저 가을의 격, 하늘의 격, 땅의 격을 알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목련이 몸이 트고 있어요. 봄인 줄 아나 봐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요? 격을 모르는 거죠. 때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격은 아는데 때를, 이 목련이 지금 날씨 온도에 취해가지고. 사람도 때를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금이 투자할 때인지 아닌지, 이 사람하고 사귈 때인지 아닌지, 지금이 나아갈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를 모른다면은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이 천시를 안다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또 경물, 어떻게 경물을 공부했냐면은 자기가 아는 모든 이름들, 명칭들을 벽에다 다 붙인 거예요. 자기 이름부터 해가지고 뭐 세상 만물의 이름들을 붙여놓고 매일 그걸 보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그걸 보는 거예요. 저건 뭘까? 저건 뭘까? 저건 뭘까? 깨우침이 올 때까지. 이게 참 대단한 사유력이었겠죠. 이 몰입의 힘으로 점점 성리학의 깊이를 이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 쪽에서는 서경덕 씨를 유물론의 근원을 만든 존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건 뭐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칭송이에요. 어쨌든 15세 이후 자력으로 학업을 해서 대성하고 이런 어떤 존재인데, 공부하다가 몸을 상했다 그래요. 너무 공부 많이 해서 몸이 약해가지고 뭐 잠시 산천을 다니면서 위람을 하고 몸을 휴식을 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정이 이해가 가는 것이, 이분의 이름을 보면은 아픈 데가 많게 생겼어요. 간단하게만 봐도 간 안 좋고, 간이 안 좋다는 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간은 온 근육에다 양분, 농축된 혈액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게 양분이에요. 근데 그걸 못해요. 간이 약하니까. 그럼 몸이 항상 만성피로 힘들어요. 몸이 약한 사람 여러분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폐도 좀 안 좋았어요. 간이 70%, 폐는 30%. 즉 기관지 이런 데가 안 좋아서 콜록콜록, 좀 날씨가 찬 공기 들어가면 그냥 재채기하고 콧물 질질 흘리고 이랬을 것이 눈에 선합니다. 위도, 비위도 별로 안 좋아서, 비위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세상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아무나 예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싸우진 않지만 싹 멀리 해버리죠. 이런 걸 보고 비위가 약하다 그래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듯이 사람도 관계도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겁니다. 그걸 비위 토기운이 약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극하는 자리가 뒷목이기 때문에 뒷목도 꽤 좀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뒷목이 무거운 분들은 거기에 극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자주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럼 노년이 되면은 중풍 뇌졸중 또는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뒷목은 굉장히 현대인에게 중요한, 아니 고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좁은 곳이기 때문에. 자, 이런데 그 전립선, 연세 드셔서는 전립선에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 길을 알아서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조정에 들어갔으면 아마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아유, 그 비위 약한 분이, 폐 약한 분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요절하거나 누명을 받거나 관역이 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지 않길 참 다행이죠. 그리고 만년에는 유람을 다녔죠. 명산을 다니면서. 명산을 다닌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보듯이 우와 경치 좋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곳의 이치와 그곳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황진이도 같이 다녔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뭐 바람핀 건 아닙니다. 제자로서 같이 다니면서 시를 짓고 진정 존중하게 됐으니까 황진이가. 그래서 자연의 기운을 흠뻑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관산이라는 산에 그 밑에 화담이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근처에 집을 서재를 지어놓고 거기서 학문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 호가 별명이 화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사유는 모든 것이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죠. 이게 철학의 뿌리죠. 여러분이 서화담이 궁금하고 그를 만나고 싶다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떠올려 보세요. 저 허공을, 광대한 이 텅 비어있는 보이드를, 그리고 그 빔 속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별들을 느껴보세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유와 무, 있음과 없음, 무극과 태극, 오행, 이 사이에 드러나지 않았으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늘, 그걸 느껴보세요. 거기에 화담이 계십니다.